역시 포스터만 봐도 라고 하시네요. 뭐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입니다. 코폴라 역시 당연하지만 뉴시네마 감독이었고 26살에 먼저 상업영화에 데뷔를 했고 그래서 많은 그 이후의 뉴시네마 감독들이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는데 정신적인 멘토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의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없으면 영화를 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코폴라는 어느 날 조지 루카스라는 이름의 젊은이를 만납니다. 조지 루카스는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말도 없고요. 좀 사람이 음침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모든 불행은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나 때려서 그래.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의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신뢰가 가는 타입을 발견을 하면은 무조건 그 관계를 부자관계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조지 루카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조트로프라는 영화사를 설립합니다. 조트로프라는 영화사를 설립한 배경에는 우리가 거대 스튜디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려면은 우리 제작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우리는 거대 스튜디오와 계약을 한다. 라는 원형의 모델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THX 1138이라는 조지 루카스의 상업영화였어요. THX 1138의 실패로 인한 균열과 불협화음 때문에 조트로프가 결국 깨지게 됩니다. 코폴라는 흥행한 영화도 지금 이제 최근에 통 없고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조트로프가 깨지면서 파산을 한 거잖아요.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각본을 받게 됩니다. 각본의 제목은 마피아였습니다. 물론 이 마피아라는 제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갓파더, 대부라는 제목으로 책과 영화가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 젊은 감독이 보시기에 그 감독은 분명히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작가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잘 만드는 감독인데 어느 날 찾아와서 야, 나 깡패 영화를 누가 연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추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솔직하게, 네. 코폴라도 그랬어요. 코폴라는 자기가 이 영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작가주의 감독인데. 자, 아메리칸 뉴시네마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작가주의였습니다. 누벨바그에서 가져온 코드죠. 시의 작가는 누굽니까? 시인이죠. 그러므로 곧 영화의 작가는 감독이다. 우리는 작가다. 라는 작가주의. 근데 코폴라는 난 작가인데 내가 쓴 시나리오도 아니고 깡패 얘기고 이거 왜 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0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캐스팅을 시작하는데요. 사사건건 파라마운트에서 반대했습니다. 신화가 된 영화들은 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이 캐스팅은 모두가 반대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먼저 알파치노. 알파치노는 기존에 뚜렷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배우였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게 생겨서 이 영화에 나오는 대학생 출신의 주인공을 연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 연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코폴라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내 눈을 믿어라. 마이클 콜레오는 극 중에서 변화하는 인물이다. 이 친구의 얼굴만이 그걸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영화는 제작이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마틴 스콜세지가 이 세트장을 방문을 했어요. 야, 친구 잘 찍나 보자. 코폴라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야, 그래.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알파치노가 방금 전 리허설까지는 그냥 멀쩡하게 잘했었는데 큐 딱 들어가니까 조명이 안 켜진 이상한 동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방금 리허설에서 조명 다 좀 세팅되어 있고 걸어가라는데 동선 다 지금 표시해놨는데 왜 글로 안 걸어가고 어두컴컴한 데로 왜 가냐고. 카메라 감독이 나 진짜 못해먹겠다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화내면서. 거기다가 말론 브란도가 발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 야, 이 영화에 자막 깔 거야? 아니, 발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 정말 재앙과도 같은 제작 환경 안에서
영화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반짜리였습니다. 와.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했어요. 당시에 이제 극장주들을 데려다 놓고 이 영화를 극장에서 틀어주십사 처음에 검증하는 단계로 배급 시사회를 하거든요. 극장주들이 와서 보고 3시간 반이야? 그래? 하고 갔어요. 3시간 반짜리 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스튜디오가 골머리를 썩다가 찾아낸 해답. 당시에는요, 영화를 한 편 개봉을 하면요, 지역 내에 메이저 극장 한 곳에서만 틀 수 있었습니다. A 극장이란 메이저 극장에서 틀고 3개월 후에 다른 B급 극장에서 틀고 6개월 후에 다른 C급 극장에서 트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처음 최초 상영관에서 독점 상영을 하고 근처 30마일 내에 다른 극장에서 이 영화를 틀 수 없었습니다. 근데 3시간 반짜리 영화 하루에 몇 번 못 틀어요. 세계 최초로 블록을 버스터하는 배급 방식을 채택합니다. 한 블록 내에 하나 아니야. 한 블록 내에 모든 극장에서 틀어. 돈 더 많이 줄게. 그래서 블록 버스터라는 말에 기원이 생깁니다. 스튜디오는 영화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단위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화를 한 편 개봉해서 지금 이 숫자라고? 여러분들 8,6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아까 우리에게 내린 없다가 1,550만 달러를 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8,600만 달러. 단위가 달라졌어요. 코폴라는 계속 이 영화가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아 그래? 사람들이 한 블록 내내 줄을 서 있다고? 알았어! 하고 바로 루카스 잠깐 와볼래? 하고 바로 불러내서 내 영화가 흥행했다는 걸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재우 씨? 루카스한테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루카스와 함께 벤츠 매장에 가서 남자네. 네. 매장 가서 그 벤츠 600 좀 보여주세요. 둘이 되게 쓰레기같이 생긴 히피가 2명이 저기 근데 구경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아니 우리 살려고 그래요. 600 보여주세요. 문 6개짜리 그거예요. 2시간을 실랑해서 결국 차를 샀습니다. 남자. 지금 아까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시작, 67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튜디오의 힘이 약화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뉴 시네마에서 가장 전도 유망하고 가장 상징과도 같았던 코폴라의 영화에 의해서 스튜디오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를 얘기를 해야겠죠. 누굴까요? 상어. 상어도 맞습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그 어떤 감독들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스필버그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스태프분들이 내가 들어가면은 일단 그냥 다 나갔대요. 그만큼 불쾌했던 거예요. 젊은 애가 여기 있는 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서로를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의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리버럴한 타입이라서 내버려뒀고 자유주의자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자기가 겪는 이 외로움, 고립감, 따돌림. 누가 째려보면 몇 초 이상 째려보면 코피를 흘렸대요. 사춘기까지 계속. 이런 모든 나의 괴로움이 아마도 내가 이스라엘부터 날라와서 이 미국 피닉스주의 어느 외딴 중산층 마을에 떨어진 외계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야. 여기 어울릴 수 없어. 난 이방인이야. 외계인이야. 난 ET야. 그래서 ET는 결국 스필버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촬영 직전에 하는 과정을 프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상어 모형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움직여요. 턱이 움직여.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스콜세지, 야, 드팔마 와, 루카스 와봐. 와서 탁 보고, 야 움직여, 턱 움직여. 루카스가 딱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지금 이 상어 모형이 만약에 이 영화의 절반 내내 나올 수 있으면은 이 영화 분명히 대박 난다.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그 역사에 남은 아주 좋은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 조스 모형의 입안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 얘기 웃으면서 입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진 찍습니다. 근데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상어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장이 나는지 어쨌는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날 이후 고장이 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한낱 상어 영화를 만들지만 나는 오면은 뉴 할리우드의 작가다. 난 절대 수조에서 영화를 찍지 않겠다. 바다로 나가겠다. 난 사실주의 영화를 만들겠다.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제작비가 정확히 6배 더 들었어요. 당초 약속보다. 게다가 상어 모형이 고장이 났어요. 그렇지. 할리우드엔 농담이 생겼습니다. 조스는 망할 것이다. 스필버그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으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적당히 다쳐서 이 영화에서 내가 빠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일같이 하면서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차 편집본이 나왔어요. 시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렇지. 아 진짜 하고 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어가 너무 가짜야. 너무 소머치 가짜야. 누가 봐도 가짜야. 근데 제가 지금 영화 50%를 나와요. 이건 안 되겠다. 훌륭한 영화 만드는 건 포기했으니까 상어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재편집해야겠다. 상어와 인간이 싸우는 액션 영화에서 상어는 거의 안 나오는데 빠밤 빠밤 음악. 빠밤 싫다 진짜 음악.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상어의 모습 없이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 없이 결과와 반응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다니는 다리, 떠다니는 팔, 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것만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이 순간 영화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조스는 걸작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히치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일찍이 서스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스펜스라는 거는 관객이 떠는 거야. 근데 관객은 어떻게 떠느냐? 관객을 떨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봐. 테이블 안에 폭탄이 있어.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고 두 사람이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 관객은 알아. 폭탄은 시한폭탄이야. 초침이 가고 있어. 관객은 야, 니들 테이블 밑에 폭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게 서스펜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 사이코였습니다. 사이코에서 가장 유명한 노만 베이츠가 마리온을 살해하는 샤워신 장면은 너무 유명하죠, 영화사적으로. 노만 베이츠가 엄마의 분장을 하고 칼을 들고 돌아와서 이 걸어 제치고 마리온을 찔러요.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고 이런 끔찍한 장면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하고 치켜들고 컷. 마리온 컷. 휘두르는 손 컷. 바닥에 떨어지는 피 컷. 이 몽타주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 방금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살해 현장을 봤어 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칼이 사람을 찌르는 장면은 그 영화에 없습니다.
조스의 같은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상어는 안 보여줘요. 상어는 이 영화에 몇 분 안 나옵니다. 상어 지느러미만 나와요. 상어 지느러미는 가짜 같아도 상관이 없거든. 상어 지느러미만 나오고 존 윌리엄스의 음산한 음악이 깔리고 나는 비명 지르고 시체 등장하고 유니버셜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스필버그! 야, 대단한 놈이구나. 이건 분명히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대부처럼 똑같이 광역 배급을 하되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낸 게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영화의 적이었어요. 근데 조스의 광고를 TV에 계속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공적으로 들어막힙니다. 2차 편집까지 하고 스튜디오에서는 좋아했어요. 마케팅까지 이렇게 했어. 근데 스필버그는 여전히 상어 영화인데 상어가 안 나와. 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나 죽겠네. 이거 되겠어? 하고 시사회 가서 뒷문 이렇게 앉지도 못했어요. 뒷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시작하고 소년이 죽죠. 소년이 죽자마자 앞자리에 사람이 밀고 뛰어나는 거예요. 집에 뛰어오는 거야. 아니 걸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와? 아, 이 영화 이렇게 싫어? 망했다. 근데 이 사람이 확 뛰어나와서 스필버그를 지나쳐가서 카페트에 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다시 제자리에 가는 걸 보고 스필버그는 야, 너 났다. 자, 이 영화는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사적인 성공이었죠. 스필버그는 이 상어가 안 보이게 만든 이 결정은 내가 한 거야. 잘한 것 같아? 사실 스필버그가 한 게 아니라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집 감독님이 했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결정적으로 근데 스필버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조스는 당연히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근데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는데 감독상에 노미네이트가 안 됐어요. 작품상에 노미네이트가 되면은요, 감독상엔 당연히 노미네이트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되는데 여기 안 있다는 거는 영화 되게 좋아. 근데 감독은 한 게 없네? 라는 말이에요. 스필버그는 매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이후로 영화를 재편집해서 크레딧에 자기 이름을 몇 군데 더 넣었어요. 내가 이 영화에 기여한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조스에 관련된 다큐와 관련 서적을 보면은요,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당시에 할 수만 있었으면은 헤어 디자인 스필버그 라고까지 써넣었을 놈이에요. 라고 해요. 그 이후로 스필버그는 이 크레딧에 대한 명확한 아주 철저한 규칙을 강요합니다. 처음에 내 이름 뺑! 최소 내 이름 3번 뺑!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영화 안에 늘 계약에 넣습니다. 그리고도 한동안 아카데미와는 불화를 했죠. 아카데미는 결코 스필버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스필버그는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쉰들러 리스트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나중에 얘기고요. 다음 영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조 트로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조 트로프가 해체되기 전까지 이 루카스와 코폴라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는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루카스가 자기 혼자서 만든 스타워즈라는 제목의 기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 트로프는 깨졌고요. 깨지면서 지옥의 묵시록을 코폴라가 가져가게 됐어요. 루카스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같이 발전시킨 프로젝트인데 코폴라가 제작하고 내가 연출할 줄 알았던 영화인데 그냥 가져가네? 하고 그 와중에 코폴라는 대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흥행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옥의 묵시를 착수했고 그 내내 루카스는 코폴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난 무조건 대부보다는 돈 많이 벌 거야. 무조건. 어느새 뉴시네마 감독들에게 난 니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를 만들 거야라는 목적이 난 니들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한 흥행 수익을 거둘 거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에 2년을 매달립니다. 시나리오는 별게 없었어요. 악한 제국의 황제는 닉슨을 상징했고요.
다스베이더는 루카스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했던 아버지를 상징했고요. 그 모든 구질서, 제국과 싸워서 이겨내는 루크 스카이워커는 자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첫 번째 시사를 돌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친구 군단 불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스콜세지, 너무 세다, 진짜. 드팔마, 스필버그. 드팔마가 뭐라고 할까. 물론 루카스는 매우 소심하고 아주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봤어? 늘 계속 시사할 때마다 이 친구들을 부르는 이유는요. 당대에 제일 잘 나가는 감독들이자 가장 비평적으로 성공한 감독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영화는 부질서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된다. 우주를 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서는 뉴 할리우드 구조였대. 이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종류의 소재와 이야기와 쾌감들은 다 5, 60년대, 그러니까 뉴 할리우드 이전에 구 할리우드. 그때도 특히 텔레비전 쇼에서 보여주었던 쾌감이었습니다. 정서였고요.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 스필버그, 루카스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거를 스크린에 되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당연히 통했죠. 다들 이제는 지금 뭐 다 아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통했습니다. 이 영화는 1억 9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광역 배급을 만들어냈죠. 블록을 버스팅하는. 조스는 거기에 더해서 TV 광고를 했죠. 스타워즈는 블록을 버스팅하고 TV 광고를 하면서 라이센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이센스 제품으로만 3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영화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냥 아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역설적으로 스튜디오는 강력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루카스가 얼마나 아버지를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끊임없이 싸우고 제국의 역습에서 I'm your father라는 얘기를 듣고 아우 진짜 싫어! 오! 하면서 팔 잘려서 떨어졌다가 다음 편에서 결국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를 골로 보내드리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새로 만들어낸 그 이전의 이야기들에서는 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맥락까지 나와요. 아버지 세대들이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라고 친절하게 에피소드 1, 2, 3를 새로 만들어서 개봉을 합니다. 조지 루카스와 아버지의 관계를,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스타워즈라는 틀을 통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자, 아메리칸 뉴시네마에게 바치는 손과 같은 영화로, 그 마지막에 어울리는 영화로 레즈라는 영화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빨갱이들이라는 영화겠죠. 이 영화는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왜냐면은 주인공이 우리에게 내린 없다의 워렌 비티입니다. 감독도 워렌 비티입니다. 각본도 워렌 비티입니다. 어디 가서 또 구두를 핥았나요? 자,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 존 리드라는 저널리스트인데요. 매우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 아시나요? 러시아 혁명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취재해서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의 저자 존 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워렌 비티가 연기하는 존 리드는 미국의 사회주의 노동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이제 소련이죠. 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 갔다가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반성하게 되죠. 오래된 질서들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심지어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현실로 만들어낸.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닌데 라는 마지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걸 추격하고 있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는 시절은
완벽하게 마감을 짓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청춘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과거의 시간까지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큰롤 음악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의해서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로큰롤 뮤직은 흑인의 음악에서 출발했어요. 리듬앤 블루스라고 하는. 이 디스코 음악 역시 흑인의 펑키 소울 음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음악을 가지고 대중적 스타가 된 인물들은 다 백인들이에요. 1950년대에 선 레코드의 샘 필립스라는 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로큰롤 음악은 너무 젊은 애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음악인데 그래서 흑인의 목소리를 가진 백인 청년 한 명만 있다면 단번에 대중들의 스타가 될 텐데 그때 등장한 게 엘비스였어요. 1970년대 이 디스코 음악에 수많은 흑인 뮤지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대표했던 밴드는 비지스라고 하는 백인 3인조 형제 부부. 그리고 앞서서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흑인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백인들끼리 모여서 춤을 춥니다. 그 시대의 스타들은 이미 흑인들 쪽에서도 준비가 돼 있고 백인들 쪽에서 준비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흑인들의 스타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흑백의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던 미국 사회에선 백인들이어만 아주 폭넓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이 스타의 등장은 한 시대를 가르는 혁명적인 등장이며 또한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점이 됩니다.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최초의 사나이, 최고의 사나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1980년대는 칼라의 시대였어요. 칼라 TV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TV에는 총천연세계 아주 현란한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8월 1일 미국에선 MTV라는 케이블 방송국이 개국해요. 24시간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채널이었어요. 당시에 빌리 조엘 같은 아티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베토벤은 얼마나 불행했는가? 그에겐 뮤직비디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홍보했고 슈퍼스타가 됐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80년대 단 한 명의 팝스타를 골라내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마이클 잭슨. 그는 최초로 MTV에 소개된 흑인 뮤지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음악 잡지인 롤링스톤 매거진에 최초로 표지에 등장한 흑인 뮤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MTV는 1981년도에 개국했는데 그의 음악 빌리지는 1983년도에 처음으로 방영됩니다.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흑인들의 음악은 뮤직비디오로도 소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전설이 된 그의 공연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이 빌리지는 정말로 대단한 혁명적인 등장이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던 문워크라는 그 춤은 동시대 젊은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았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스티비 원더는 눈을 뜨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는 나의 딸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어요. 저 역시 한때의 비보이로서
네, 참 잘했는데 이제 굳어서 잘 안 돼요. 자, 이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요? 킹 오브 팝. 그는 흑인인데 킹 오브 소울이나 킹 오브 펑키, 킹 오브 블랙 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팝 음악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명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뒤에 든든한 프로듀서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퀸시 존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퀸시 존스는 마이클 잭슨의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를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그의 전략은 아주 뛰어난 것이었어요. 뭐냐? 마이클 잭슨에게서 검은 색깔을 지우자. 그의 음악을 흑인들의 블랙 뮤직이 아닌 백인들의 팝 음악으로 선보이자. 그래서 그에게 블랙 뮤직의 왕, 소울의 왕이라는 호칭이 아닌 팝의 왕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의 음악들은 백인화됐어요. 심지어 그의 가장 중요한 앨범인 스릴러 앨범을 보게 되면 이 빌리진과 함께 가장 큰 히트를 기록했던 비릿이라는 음악의 가장 중심적인 연주인 기타를 에드워드 벤 헬런이라고 하는 백인 기타리스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많은 듀엣곡들을 발표했어요. 물론 스티비 원더 같은 흑인 뮤지션과 발표한 곡도 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앨범에 더 담겨져 있던 폴 맥카트니와의 The Girl Is Mine 이라는 곡이 있었고 이후에는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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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곡도 역시 폴 맥카트니와 같이 듀엣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와 함께 State of Shock라는 곡을 또한 발표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60년대와 70년대 최고의 백인 뮤지션들과 듀엣을 함으로써 그의 피부 색깔과 음악적 색깔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흑인의 음악도 아니고 백인의 음악도 아닌 그냥 팝 음악이다 라고 자신의 음악을 규정하죠.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고 그는 흑인 최초로 전 세계의 모든 음악 팬들을 아우르는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만 바로 그 앞에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놀라워했어요.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 라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또는 문화평론가들이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때는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다. 그녀는 토크쇼를 통해서 흑인 여성이 얼마나 지적이며 얼마나 마음이 넓고 또한 얼마나 사람들에게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에 열광했던 10대 백인 소년, 소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투표권을 가진 뒤에 흑인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10대 시절에 흑인 뮤지션을 자신들의 슈퍼스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흑백의 색깔을 지워버린 음악들을 가지고 마이클 잭슨은 80년대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흑인 최초의 슈퍼스타가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그의 이런 성공을 질투했나 봐요. 그가 점점 얼굴을 하얗게 화장한다고 그는 백인이 되고 싶어하는 흑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의 사후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한 광고 촬영 동안 화상을 입었고 그 화상의 자국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화장이 많은 대중들에겐 그가 백인이 되려고 해 하는 비난거리의 하나로서 다루어졌다는 거죠. 우린 참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또 다른 히트곡인 블랙 or 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It don't matter if you're black or white. 당신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백인이 되고자 하는 흑인으로 비난했고 그는 수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80년대 이 마이클 잭슨의 어마어마한 그 시대가 원했던 음악과 백인의 음악을 접목시켜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 마이클 잭슨의 후배로서 90년대엔 과연 어떤 대중음악의 스타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이 아티스트입니다. My nam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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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에미넴. 패밀리 랩. 몇몇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199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러요. 왜? 흑인의 음악을 가지고 성공한 백인 래퍼였기 때문에. 에미넴의 등장 이전까지 힙합은 물론 존재했던 음악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팬층을 거느린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슈퍼스타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은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많이 개방되고 많이 평등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1990년대에도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엔 아직도 흑백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죠. 에미넴의 등장 이전에 비스티 보이스라는 백인 3인조 힙합 랩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흑인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흑인의 음악을 도둑질해가지고 백인 주제에 어디서 힙합이야.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고.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했을 때 마일즈 데이비스라는 흑인 뮤지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 백인 청년이 위대한 흑인의 유산을 도둑질해가고 아마도 90년대에 비스티 보이즈라는 그 3인조 그룹이 백인으로서 힙합의 음악을 들려줬을 때 흑인들은 바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미넴은 어떻게 90년대 백인 힙합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조력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닥터 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닥터 드레는 에미넴을 홍보할 때 이렇게 홍보했어요. 이 아이는 피부만 하얗지 백인 아니야. 이 아이는 우리처럼 굉장히 힘들게 자랐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자랐어. 이 아이는 흑인이야. 내가 보증해. 그의 음악에, 그의 음악적인 피에는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닥터들의 영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또는 닥터들의 보증이 유효했기 때문에 에미넴은 흑인들에게도 자신들과 피부색만 조금 다른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백인들뿐만이 아니라 흑인들도 열광하는 90년대 최고의 힙합 스타가 됩니다.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blast.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lose.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면들은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8 Mile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힙합 음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 60년대 로큰롤 음악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저항, 반항, 시대에 대한 어떤 울분 이런 것들. 이 영화에 보면 아직은 어린 소년과 청년 그 어디쯤에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엄마나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야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클럽에 가서 막 격렬한 랩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힙합이라는 건 이 90년대 미국의 슬럼화된 그 도시 공간 속에서 너무 일찍 붕괴된 가정 때문에 너무 일찍 엄마 품에서 떠난 소년들이 그 거리에서 그 외로움과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가사 속에 담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힙합은 어쩌면 너무 일찍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간 소년들의 울음소리를 담고 있는 음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1990년대 힙합에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에미넴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2000년대로 갑니다. 2000년대엔 과연 어떤 스타가 시대를 지배했을까요? 바로 이들이죠.
군중 혹은 대중. 2000년대의 슈퍼스타는 1990년대의 슈퍼스타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요. 왜? 2000년대엔 90년대까지 상용화가 활발히 되지 않았던 새로운 매체에 완전히 적응한 세대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 이전까지 스타와 팬의 관계라는 건 일종의 종교적 관계였어요. 공연장에 가서 그들을 쳐다보고 막 환호하고 그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들이 울면 같이 울었어요. 심지어는 20세기엔요, 어떤 자신이 사랑하는 대중적 스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 막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팬들도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근대 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들이 한 공간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또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자 과거처럼 종교적 개념의 스타와 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권력이 역전돼요. 과거의 팬들처럼 무조건 스타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 스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모여든 대중들은 자신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들을 제압해요. 우리 말대로 하란 말이야 라고. 누가 더 스타죠? 대중이 더 스타. 어떤 예술평론가는 21세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까지는 예술이 대중을 무시했다. 그때는 어땠어요?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해 못하겠어. 무슨 얘기야? 어려운 영화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21세기의 대중들은 어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재미없어. 그럼 뭐야? 쓰레기야. 평점 1점 딱. 평론가들이 아무리 이건 걸작입니다. 웃기지 마. 쓰레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대중문화의 스타가 된 대중들은 그러면 20세기와는 다른 어떤 스타들을 또는 어떤 아바타들을 어떤 내 감정을 투영한 캐릭터들을 받아들였을까? 그 단서를 20세기 말쯤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로스델 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저씨 2인조의 음악 한 곡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마카레나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엉덩이 치게 만들었던 1990년대에 등장했던 이 음악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기록했고 아주 즐거운 군무가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계속 많이 했었는데.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990년대에 뭐 해외 토픽 이런 거에 즐겨 등장했던 게 미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에 맞춰서 모든 관중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미식 축구장이든 학교든 사람들이 4명 이상만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다 따라 부르면서 바로 그 장면에 등장했던 음악이 93년도에 등장한 저 마카레나라는 음악이에요. 이 음악은 2000년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21세기의 대중들은 어떤 스타와 어떤 음악을 선택할까? 자신들이 즐거운, 자신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의 음악, 또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음악.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유튜브와 인터넷과 대중들을 의식한 한 락밴드가 등장을 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스타로서 자리매김합니다. 물론 이들이 슈퍼스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보여줬던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많은 대중들을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OK 고의 Here It Goes Again 이라는 음악인데요. 여기라고 여기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한 간의 숭어들. 동네 체육관에 자기들 마음대로 트레이드밀을 붙여놓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박지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신보라 씨가 이야기하셨는데 원테이크예요. 카메라 한 대 딱 놓고 틀리면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면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다가 한 명이 틀리면 진짜 욕 많이 얻어가지고. 중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멤버가 좀 틀려요 계속.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찍어서 가는 수밖에. 그런데 이 한편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 유튜브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친구들끼리 트레이드밀을 붙여놓고 저 장면을 막 흉내내며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OK 고라는 팀은 저렇게 아주 빈약한 홍보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예요. 왜? 이들의 음악에 열광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들의 음악과 그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의 소비의 주체는 대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싸이. 2012년에 등장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음악 자체에 대단한 성공도 있었습니다만 이 음악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무엇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던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던 대중들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것은 20세기까지의 전 시대의 군림하던 스타와 팬의 문화와는 완전히 달라진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1세기의 대중문화의 스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한 명의 스타가 한 시대를 좌우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진정한 대중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몇 달 전에 아주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큰롤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 변해버린 것은 우리들이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가 원치 않는 무엇을 보여주진 않아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결핍 그리고 하고 싶어했던 욕망 같은 것들을 문화 속에 담아서 스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한 번쯤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결핍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석의 문제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즐거운 음악처럼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